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한 장소에서 편한 자세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학술지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었는데 그동안은 조금 상황이 안 돼서 어려웠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도 조금 협조가 부탁하고요. 오늘 특강은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편집장님과 편집 간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협조를 앞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강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역사 기록학회 편집위원장 김재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윤리특강을 이제 국제학술지를 등재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학술지의 내용과 형식이 어떤 틀을 갖춰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고해 주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규정이나 그 기준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원래 특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그 국제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측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56호부터 명문 초록과 각주, 그다음에 참고문헌 작성, 로마니제이션을 포함해서 조금씩 그 규정들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고하신 선생님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형식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특강을 통해서 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한국연구저단에서 이제 등재 유지를 평가를 받으면서 그 2014년도 이후에 저희가 통합 패키지로서 계속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 국제지에 등재를 함으로써 또 학회에 또 성과를 또 만들고 그리고 향후에 또 학문 후속 세대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환경을 마련하고자 국제지 등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길고 그리고 그 등재질 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회 모든 회장님 이하 임원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투고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편집국의 김수인 부편집장과 그리고 최기서 편집간사님의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내년에도 많은 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역사기록학회 부편집장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새로운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국제학술지의 그 등재 평가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학회지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또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구윤리 특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윤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인용 세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등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이 이쪽에 있는 스코푸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것은 스코푸스라는 인용 세기는 이제 엘스비어라는 회사에서 저기를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아시는 뭐 SCI, SSCI 같은 것들은
이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뭐 익스펜디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줄인 말들인데요. 이것과 함께 ANHCI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인용 색인이 같은 회사 클라리베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회사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 예술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인 중에서 여기 예술과 그다음에 인문학에 관련된 이 사이테이션 인덱스 인용 색인에 등재 신청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 색인 등재 기관에서는 연간 3,500개 이상의 학술지를 검토하고 그중에 약 10%만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거는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사이테이션 인덱스 SCIE, SSCI, ANHCI가 모두 다 거의 동일한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과정 그리고 평가를 위한 기준들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를 보시면은 이니셜 트리아지아라고 해가지고 초기 심사,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편집 요소에 관한 그런 심사, 에디토리얼 트리아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출판과 그 학술지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에디토리얼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까지는 어떤 퀄리티 크리테리아라고 하니까 이제 수준과 질적인 수준에 대한 기준들이고요. 이 뒤에는 임팩트라고 해서 영향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개는 그 질적인 수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모두 24가지 크리테리아가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임팩트 쪽에는 4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모두 28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4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기 심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크게 4덩어리로 나눠 있는 이 구성에 따라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인 초기 심사에 대한 내용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심사에서는 이 학술지의 어떤 형식적이고 구성해야 되는 요소들이 제대로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뭐 SSN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술지 타이틀, 학술지 명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명이 충분히 그 다른 학회지랑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잘 선명하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학술지 출판사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URL, 온라인 학술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URL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아카데믹한 학술지로서 피어 리뷰라고 하죠. 동료 검토, 심사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냥 이제 원고를 의뢰를 하고 받아가지고 실는 거는 학술지가 아니고 이게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덩어리인 편집 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지금 이 4가지 덩어리 중 어디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인 편집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술적인 내용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있는 정보를 수집해 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학술지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논문 제목이 영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초록이 영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 영문으로 그리고 로마자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참고 문헌인데요. 이 참고 문헌의 로마니제이션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학회에서 올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새롭게 마련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니제이션에 대한 부분은 최기섭 편집 간사님께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또한 언어의 명료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문으로 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한 독자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냥 이제 콩글리시 이런 거 말고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료성을 갖춘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시성과 분량에 대해서는 그 학술지가 언제 출판하겠다라고 제시한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출판이 되고 있는지, 그냥 정책만 언제 하겠다 해놓고서는 그 날짜를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적시성을 보게 되어 있고, 또 분량이 그 학계의 어떤 이제 표준과 평균에 맞춘 그런 분량을 출판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 기능성과 논문 포맷에 대해서도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이게 특히나 글로벌한 독자들한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회도 계속해서 영문 홈페이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영문 홈페이지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윤리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게 존재하는지를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 규정의 어떤 내부적인 질이나 수준에까지는 하지 않고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 소속이 기관과 지역과 국가에 있어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고 있는지, 상세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한 저자에 있어서도 저자의 소속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내용은 이제 각각의 내용마다 사실 부연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윤리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윤리 규정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지는 저자 및 출판된 논문에 대한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투명해야 합니다. 이제 투명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이제 명확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가 하나 이상의 제3자 기관의 원칙, WAME, COPE, 헬싱키 선언 등을 지원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전체 텍스트를 제시하고 출처에 적절하게 제공하거나 가이드라인의 전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우리 안에서는 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이 제3자 기관의 원칙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저는 좀 생소해가지고 이것이 뭘까 좀 궁금을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집 심사 단계, 여기 보시는 두 번째 덩어리 단계에서는 사실 그게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질 수준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 덩어리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여기서는 editorial evaluation이라고 해서 편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편집 심사랑 이게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는 조금 더 형식적이고 구성 요소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더 그 수준과 질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 평가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은요. 저널의 제목, 그다음에 명시된 범위, 편집위원회 및 저자의 구성,
출판된 내용 간에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그냥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원고를 아무나 다 받고 아무나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포커스가 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집의 엄격함과 학계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여부들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 단계까지는 그 단계에서 탈락을 해도, 등재심사 탈락을 해도,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보완되면은 즉시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요 편집평가 부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2년간 재등재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집평가 부분에 속해 있는 그 크리테리아들, 기준들을 쭉 보시면은요,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그 주제에 관련된 사람들로 꾸려져 있는지, 그다음에 편집위원회의 규모가 적당하게 그 주제와 아니면 스코프, 그 범위에 맞게 적절하게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 다양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인데요. 풀타임 프로페셔널 에디터를 고용하고 있는 학회지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무용계에서 풀타임으로 프로페셔널 에디터로 고용하고 있는 학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회지의 질을 올리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회 이사님 및 회원 여러분들의 그 인식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진술의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진술의 유효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아래 들어가 보니까 윤리 및 표정 관련 그 표준이 있잖아요. 규정과 표준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정책만 마련해 놓고 사실 지키지도 않고 좀 위반되는 게 있어도 시정도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동료 검토, 아까 몇 번 계속 나왔던 그 피어 리뷰 심사가 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의 관련성인데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학회지의 어떤 주제나 포커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계속 일관성이 있게 모든 것들이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명이라든지 우리 학회가 어떤 이제 그 분야적인 범주에 포커스를 하겠다라는 것과 계속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관행인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지원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자의 분포가 어떻게 지역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헌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 또한 안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요 학계 표준 준수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문헌에 대한 적절한 인용 내용 두 가지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표준 준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 정책은 COP Core Practice 및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구 무결성을 위한 원칙을 발전시키는 국내 및 국제기구 및 학회와 같은 인정된 모범 사례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 그 연구재단이라든가 그 편집자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저희의 이제 편집장님도 그렇고 부편집장도 그렇고 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연수를 다녀오고 거기서 이제 그 모범 사례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을 했는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은 이 core practice, 죄송합니다. core practice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생소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core practic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계 표준 준수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학술 논문은 해당 주제 분야에서 허용되는 모범 사례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에 있어서 유기체 또는 화학적 명명법에서 허용되는 표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용 분야, 무용 예술 분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어떤 명명법, 이제 모범 사례 명명법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치면은 이제 뭐 신전통 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한국 춤의 용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표준일까에 대한 것들도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학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인식을 좀 더 증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요 위에 부분 다시 돌아가서요. core practice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re practice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COP이라고 하는 것은 Community on Publication Ethics라는 그 각각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출판윤리위원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콕의 메인 목적은 학술 연구와 출판에서 윤리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출판 윤리와 관련된 사례와 조언들, 케이스들과 어드바이스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윤리 교육 모듈과 이벤트, 웨비나와 같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조금씩 이제 밑으로 이제 스크롤을 내려 보면은 이 웨비나 같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었고, 제가 찾은 내용은 그 텍스트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글을 재활용하는 거죠. 글을 재활용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뭐 이해에 관련해서 이제 웨비나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쭉쭉 또 이 내려 보면은 이 core practice라고 핵심 실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웹사이트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또 각각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정도 되는 이 내용을 또 각각 클릭을 하면은 이 안에마다 각 사례, 뭐 그다음에 관련자 토론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부정행위 신고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것, 가이드에 대한 것, 여러 가지가 많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참조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주장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자와 기고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만 및 항소에 대한 정책, 처리 방법,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내용, 데이터와 재생산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윤리적인 감독에 대한 내용,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피어 리뷰인 동료 검토 과정에 대한 내용, 출판 후 토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각각의 그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이렇게 2가지만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지금 약간 길어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3번째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저자와 기고자, 윤리적 감독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군요. 동료 검토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기고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저자됨에 관해서는 저희 편집국에서 작년에 1년 전에 그 김재리 편집장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좀 더 어떤 사람을 저자로 표기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저자로 포기해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그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최근에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자됨에 관련해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저자 및 기고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 학회 규정에서 이 부분을 잘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에 기여한 사람과 역량에 대해서 투명성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또 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이 자기 표절 및 살라미 출판 의심, 그 다음에 심사서를 편집해서 자기 논문에 붙여넣는 이 두 가지가 좀 인상 깊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 살라미 출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밑에다가 제가 소세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도대체 살라미 출판이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선생님?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보시면은 이 소세지가 굉장히 얇게 슬라이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연구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게 나눠가지고 여러 번의 그 어떤 실적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출판하는 것을 그 살라미 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세지뿐만 아니라 논문도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여러 번 출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학위 논문 같은 어떤 몇백 장이 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출판하는 것이 그게 뭐 비윤리적이다거나 그렇지 않고 사실 학계의 관행이고 좀 더 많은 독자들한테 읽힐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부편집장으로서 이렇게 교정 작업이나 이제 심사 작업에 참여를 해 보면은 그 학위 논문을 자르는 게 너무 심하게 자르거나 좀 불용속적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앞에 도대체 어떠한 연구 필요성 때문에 도대체 이 내용이 나오게 됐는지 이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분리해서 출판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똑같은 메서덜러지 방법론과 똑같은 연구 대상과 그다음에 똑같은 결과를 약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변조해가지고 출판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학위 논문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표절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는 저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지우고 심사를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심사자께서 이거 이미 벌써 학위 논문으로 나온 내용인데 이거 표절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기를 해주시는 케이스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자 정보를 지워야 하는 그런 정책과 그다음에 표절에 대한 심사자의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중화를 시켜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표시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에서 여러 좀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이 편집국을 넘어서서 이사님들과 이제 부회장님 및 회원님들의 어떤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도 좀 신기한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는 심사서를 편집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학회에서 심사위원분들이 되게 심사서를 잘 써주시거든요. 되게 성의 있게 막 거의 논문 지도를 하듯이 성의 있게 써주시는데 그거를 홀랑 갖다가 편집해서 자기 논문에 붙여넣고서는 그냥 마치 내 작업인 양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아주 비윤리적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각주에다가 심사자 누가 이거를 했다라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의 어떤 양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과 또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심사자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그 사사 표시에다가 감사의 글을 올려요. 나의 논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까지 편집국과 그다음에 심사자 또 동료 검토에 참여해준 심사자께 감사의 말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논문 하나가 출판되기까지 그게 모두 그냥 개인 연구자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 학회가 합심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논문 하나가 나오는 것도 그냥 개인 연구자 혼자 잘 나오고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서 윤리적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리적 내용은 사실 저희 1년 전에 많은 내용들 특강에서 전해드리기도 했고 또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저는 요 한 가지만 추려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 윤리적 강령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코어 프랙티스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의 윤리 규정에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장 제10조, 이거는 저희 학회의 규정입니다. 2장 10조에 보시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RB 승인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벌써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대상의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 이걸 Institutional Review Board인데 줄여서 IRB라고 하죠. 여기서 승인을 받고 승인 번호를 편집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인간 대상의 연구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 대상 연구가 무엇인지까지 정의를 하고 또한 유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무용과 이제 예술 쪽으로 이거를 조금 적용을 시켜보면은 저희는 사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용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인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간이 포함되는 경우 비율을 보면은 인간이 포함되는 경우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만 하더라도 인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구술을 체록하는 것도 사실 인간이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춤을 관찰하는 거에도 인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참여 관찰, 인류학적인 어떤 참여 관찰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간이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를 IRB 승인을 받는다는 거를 딱 보면은 약간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런 절차 나 잘 모르는데 저것까지 받아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전에 연구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 필수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번잡하다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위해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연구 윤리와 IRB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제가 강의하는 그 학교에서 그 소속된 IRB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친해지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IRB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서식이라든가 그 관련 형식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연구 계획 심의 의뢰서, 그다음에 연구 상세 계획서 및 뭐 면담할 때 동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뭐 서식들, 이하
여러 가지 서식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저의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인류학 수업 같은 경우는 기말 과제, 기말 레포트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서 과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IRB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거를 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써보는 것이 학생들과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박사 과정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봤더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공포심을 좀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논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동료 검토, 피어 리뷰 과정, 심사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학회에서도 잘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새로운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든 동료 검토 프로세스는 투명하게 설명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술지는 편집자와 심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동료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항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적절한 심사 모델 및 프로세스 채택과 관련하여 심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저희 이 피어 리뷰 동료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부분은 이 편집자와 심사자에 대한 교육 제공 부분이었어요. 사실 제가 논문 심사를 의뢰받을 때 심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받을 때 초기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벌써 한 10년 전쯤 되는데요. 10년 전에 전혀 이 심사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못 받고서 그냥 내가 논문 써본 경험만 가지고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사자들께 함께 보내드릴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제가 이제 부편집장으로 지금 벌써 한 3년인가 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편집의 일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지식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내가 교육을 받았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풀타임 프로페셔널 에디터라는 사람은 이런 교육과 지식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왔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이 3번째 덩어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3번째 덩어리 중에 학계의 표준 준수 부분에서 이 콜 프랙티스라는 출판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 3번째 덩어리지만 3번째 덩어리의 제일 마지막 부분 조금 더 이제 부연하자면요. 문헌에 대한 적절한 인용을 하고 있는가가 편집 평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냥 인용 양식을 잘 지킨다던가 참고 문헌을 잘 지킨다던가 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의 인용은요. 주제에 대한 연구 주제에 관해서 관련 문헌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거는 오히려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선행 연구를 얼만큼 충실하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단순히 APA라든가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이라든가 참고문헌 잘 쓰는 수준이 아니라 연구의 수준이라든지 질에 있어서 선행 연구와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하고 이제 편집부 교정을 보다 보면은 나의 연구와 나의 분석과 나의 실험이 너무 중요해서 사실 딴 사람들이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잘 안 쓰시는 사례가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잘 쓰시지만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같은 부분을 적을 때 선행 연구와 관련된 게 아닌 그냥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연구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편집평가 부분에
어떤 선행 연구와 그다음에 참고 문헌 조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선생님들, 이사님들, 회원님들 연구를 하실 때 이 부분들 조금 더 강조하시면은 좋은 논문으로 작성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덩어리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덩어리는 임팩트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영향력 평가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ANHCI 등재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예술과 인문학 부분에서는 과학만큼 그렇게 영향력 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랑 휴머니티, 그러니까 예술과 인문학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인용률은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각각 분야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과학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무용 분야에서의 인용률은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 평가의 4가지 크리테리아를 보시면요. 상대적 인용 분석, 그다음에 저자가 그 얼마나 사이테이트 되고 있느냐, 얼마나 인용되고 있느냐 그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편집위원은 또 얼마나 인용이 많이 되는 그 영향력 있는 학자인가 이런 것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용의 중요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의 중요도 약간 애매해서 더 찾아봤더니 내용의 중요도는 고유한 전문화, 새로운 관점, 지역적인 초점, 독특한 콘텐츠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범위를 풍부하게 하는 콘텐츠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그냥 종합 제시하는 정도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유한 관점, 새로운 관점, 그다음에 독창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력으로 평가되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자기 인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으니 인위적으로 그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논문 혹은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은 이 비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주의를 해 주시면은 이 ANHCI를 위한 어떤 등재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 심사 과정과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역사기록학회 편집간사로 일하고 있는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로마니제이션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로마니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까 김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마니제이션은 국제학술지 등재를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그런 지표가 되고, 그래서 저희 학회도 올해부터 로마니제이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학자분들께서 로마니제이션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식도 좀 복잡하게 보여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제가 그 참고문헌 로마니제이션을 검토했을 때랑 그리고 최근에 투고하신 논문들 검토를 했을 때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니제이션이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이 한 걸 검토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함은 국어나 아랍어처럼 로마 문자 체계가 아닌 문자를 로마 문자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로마 문자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마니제이션의 체계들이, 우리나라 국어와 관련된 체계들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맥쿰 라이샤워 표기법이라고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일 표기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영미권에서 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맥쿰-라이샤워 표기법을 대체한 그런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맥쿰-라이샤워 표기법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영어권, 그러니까 로마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최대한 발음에 근접한 그런 방식으로 표기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없는 언어가 국어인데 이 표기법은 그걸 구분을 하고 그리고 표기의 방식도 여러 가지 부호가 사용되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이나 박씨 있잖아요. 킴, 팍 이런 식으로 K와 P를 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맥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런 방식을 좀 대체한 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관광부가 2000년 7월 7일에 고시한 대한민국 표준 표기법이고요. 네,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어나 으 등에 쓰인 반달표, 어포스트로피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깨점을 없애고 그리고 기존의 유무성 차이로 구별하던 방식을 좀 더 쉽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그런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표기법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고요. korean.go.kr에 가시면 이 화면이 떠요. 여기 어문규범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맞춤법 규정이나 표기법들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여기에 1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웹상으로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표기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상당히 간단하게 몇 페이지가 되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쭉 훑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화면으로 가서 여기 자료실에 가면 PDF 파일로 표기법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년에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파일이 여기 17번 번호에 있고요. 그 위에 2014년에 살짝 개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PPT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번역 홈페이지에 가면 로마자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매뉴얼을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한 건데요. 먼저 모음에 대해서 표기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에, 이, 오, 우는 A, E, I, O, U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익숙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어나 으, 에 같은 경우는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방식대로 모음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도 Y나 W를 사용해서 야, 여, 요, 유, 예, 예,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모음, 모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예외가 없이 이대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음의 경우에는 기역과 디귿, 리을, 비읍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의 표기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이 부분을 제대로 표기를 해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 예외 법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음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대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된소리의 경우에는 K와 T, P, S, J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아무리 긴 문장도 로마니제이션이 된 그런 상태를 구글 트랜슬레이션에서 긁어올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웹사이트로 가서 네, 여기가 구글 번역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를 해놓고 영어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간단한 단어를 먼저 쳐볼게요. 감자. 엔터를 치면 여기 감자라고 뜨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긁어서 참고문헌 작성을 할 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구마. 네, 이런 식으로 G-O-G-U-M-A. 참 쉽죠? 네, 무용역사, 기록학. 네, 이 경우에는 구글이 제대로 표기를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무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G가 아니라 K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록 같은 경우도 L이 아니라 R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학 같은 경우에도 G가 아니라 K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문장도 쳐볼게요. 원래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네. 이게 대체적으로 맞는데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주의하셔서 이대로 긁으신 후에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외 사항이 뭔지, 그래서 구글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먼저 먼저 총 몇 가지인지 먼저 말씀드리면 6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6가지 중에 2가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유의하셔야 될 게 4가지 요소인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기역, 디귿, 비읍인데요.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 D, B를 사용을 해요. 하지만 어말,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에 사용될 때는 KTP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는 HANGUG라고 표기를 하는데 마지막 기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역은 어말이기 때문에 K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수업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어말 단어는 어말의 비읍은 B가 아니라 P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불꽃 같은 경우에도 T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말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이 KTP로 사용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을인데요. 리을 같은 경우는 기본 표기법이 R 아니면 L 이렇게 2가지예요. 그래서 R로 사용되는 경우는 모음 앞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예시를 보시면 제가 사례라는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모음 앞이기 때문에 R을 사용을 해야 해요. L이 아니라.
그리고 예술의 경우에는 어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L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실록에 리을과 리을이 연속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LL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음 사이에서의 동화작용인데요. 국립의 경우에는 국어 발음상 국립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립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립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B가 아니라 P가 사용됐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종로의 경우에도 발음 그대로 종로 해서 JONGNO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신라로 되고 신라가 되는 순간 리을이 연속으로 오기 때문에 SILLA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니은과 리을이 모음과 만나 덧나는 경우, 그러니까 살풀이가 아니라 살풀이 우리는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면은 풀과 이가 풀의 받침이 리을이고 그 다음에 이 모음 이와 만나기 때문에 살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풀이의 경우에 중간에 R이 들어갔잖아요. 이 R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 앞이기 때문에 L이 아니라 R로 표기된다는 점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한여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 네 방에다 이거 갖다 그리고 놔. 국외음하인데요. 이거 풀어야 되겠다, 상은아. 디귿과 티귿이 이와 만나서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를 국외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같이, 해돋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같이, 해돋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히읗이 기역, 니은, 비읍, 지읒과 합해서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 그러니까 좋고, 놓다, 나치 이런 경우에는 발음 표기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이제 염두에만 두시면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된소리는, 그러니까 발음을 했을 때 된소리는 표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당, 울산, 합정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발음상 된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로마니제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경우에는 국어 발음법에 따라 표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0단어로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거는 로마니제이션이기 때문에 로마니제이션 방식에 따라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픈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이픈의 사용법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음절 사이에 붙일 수 있어요. 무용 역사학의 경우에는 하이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할 수 있냐면 무윤 격사학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픈을 했을 경우에 무용 역사학 이렇게 올바로 발음이 되겠죠. 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의 경우에는 하이픈이 없으면 곤견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용 예술학 연구 이 경우에도 하이픈이 없다면 무용 견술학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픈을 사용했을 때 무용 예술학
연구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민속 음악의 경우에도 없다면 민속 큰 막 이렇게 K와 E가 합쳐서 큰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하이픈을 사용합니다. 전통 예능의 미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선 의의 경우에도 이제 하이픈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하이픈을 안 쓴다면 의가 앞에 G와 합쳐져서 그의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라는 말을 명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써줘야 되는데 하이픈을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의 경우에는 이름의 이런 발음을 할 때는 이름의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도 발음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이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는 국어 표기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국어 표기 그대로 일제강점, 말기, 무용, 활동과 그, 변화, 양상 이대로 로마니제이션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식민지 조선의 신문 이 경우에도 국어 표기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예외가 없고요. 자음의 경우에는 기역, 디귿, 리을, 비읍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음운 법칙에 따라서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동화작용이나 덧나는 경우, 구개음화, 그리고 거센 소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네, 수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질의응답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 공유를 중지를 해볼게요. 일단.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를 하고 싶으신 참가자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모두 다 이제 끄고 계시는군요. 자,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더 공유를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공유를 해드리면요.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한국학 용어들 영어 영문 그 용례 사전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쳐보면은요. 조선 왕조 실록을 어떻게 로마자하고 그다음에 번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기가 저는 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정제무도홀기 해볼게요. 정제무도홀기를 쳐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죠. 문방부에서 나온 로마자 표기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긁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됐고, 그다음에 영어 번역의 경우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저는 좋더라고요. 악학개범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또 악학개범도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트랜슬레이션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영어. 그래서 악학개범일 때 이렇게 그 로마니제이션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번역은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서 캐논 오브 뮤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캐논 오브 트래디셔널 뮤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가이드 투 더 스터디 오브 뮤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라이머 포 뮤직 스터디라고 할 수도 있고, 트리티스 오브 뮤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각각의 다 출처가 제공되고 있으니 각 연구자분들이 어떤 이제 번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완전 법칙은 아니지만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으로 한국 무용에 관한 춤 용어도 이렇게 용어 용례 사전 좀 있으면은 참 연구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언드려 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들으셨으면 채팅창에 예, 리액션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채팅창의 리액션.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